지금 꺼내시겠습니까? 모두 보는 앞에서. 네, 오늘은 끝내야 합니다. 장례식 날 며느리가 웃은 이유 유산의 주인이 뒤집혔다. 지금 꺼내시겠습니까? 모두 보는 앞에서. 네, 변호사님, 오늘은 끝내야 합니다.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진실은 시끄럽게 이기지 않아요. 조용히 밟고 올라설 뿐이죠. 그 문서 확실히 고인 본인이 남긴 겁니까? 네, 그분의 지문과 마지막 영상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비가 그친 오후였다. 하얀 국화 냄새가 짙게 깔린 서울 외곽의 장례식장은 말을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시선을 내렸다. 울음과 속삭임이 섞여 흐르다가 향 냄새에 묻혀 사라졌다. 재단 위의 영정사진.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삶이 그랬듯 마지막 얼굴도 반듯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 미소가 품은 건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거짓이었다. 은주는 재단 맞은편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한복의 소매 끝, 단정한 손끝,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앞만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의 끝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쓰인 하얀 봉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저 며느리 울지도 않네. 저 집 유산 문제 복잡하대. 설마 저 여자가. 그 말들은 마치 흰 국화잎처럼 흩어져서 바닥에 쌓였다.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변호사 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현수의 손이 봉투를 열자 얇은 종이 한 장이 공기와 부딪히며 가볍게 울렸다. 사람들은 그 소리 하나에도 숨을 죽였다.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군가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끝 흰 종이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날 건 돈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지운 사람의 이름이었다. 박현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고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유산은 피보다 진심이 깊은 사람에게 남긴다. 짧은 문장이 장례식장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 움직였다. 그 미소는 기쁨도 조롱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약속의 문을 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구원하리란 걸. 그녀의 머릿속엔 며칠 전 장면이 스쳐갔다.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 흰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온 마지막 목소리. 은주야, 사람은 떠나도 죄는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꼭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녀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지금 그 유언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오기까지 수십 번 망설였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다. 박현수의 손끝이 종이의 다음 줄을 짚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상속권의 절반은 며느리 은주에게 단 거짓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진심이셨죠. 다만 그걸 모른 척한 건 우리였어요.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지만 그 소리들은 점점 흐려졌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향 냄새가 다시 공간을 채웠다. 은주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그녀만 알고 있는 두 번째 유언장.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그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리였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바람이 스쳤다. 향이 흔들렸고 영정 속의 미소가 빛을 받아 조금 더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날의 며느리 은주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울던 장례식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말라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산소 마스크가 내쉬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불빛은 더 희미해졌고 그 희미함이 마치 생명이 꺼져가는 속도 같았다. 시어머니 한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주야, 너는 사람 볼 줄 알지? 은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웃었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무섭단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 지금은 다 놓아도 좋은데 한 가지가 걸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은주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법적으로는 내일 다른 버전이 공증될 거다. 하지만 이 안에는 내 진짜 마음이 들었어. 은주는 손끝이 식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 이걸 저한테 왜? 정희는 천천히 웃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지. 너도 봤을 거야. 내 아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은주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 애가 널 힘들게 했지? 짧은 침묵. 기계음 사이에 은주의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전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려면 잡아야 하지. 하지만 때로는 놓는 게 지키는 거야. 정희의 손이 은주의 손등 위에 올랐다. 그 손은 뜨겁고 가벼웠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진실을 돌려놓는 일은 언제나 무겁지만 그게 사람을 살린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병실의 불빛은 새벽까지 깜빡거렸고 그 불빛이 꺼졌을 때 시어머니의 호흡도 멈췄다. 장례 이틀 전 새벽 3시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은주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하얀 종이 2장이 나왔다. 첫 장은 유언장, 두 번째는 편지였다. 은주야, 내 손에 쥔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 너는 그저 기억하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에 웃는다고. 내 재산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는 그게 전부야. 그러니 그들이 그걸로 서로를 찢게 될 거다. 넌 그냥 기록해. 말하지 말고 기록해. 진실은 소리보다 길게 남으니까. 은주는 편지를 반쯤 읽다가 눈을 감았다. 비가 눈처럼 내렸다. 거리의 불빛이 물 웅덩이에 비쳐 흐르고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 얼굴엔 분노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날 이후로 모든 통화와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말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계좌를 추적하고 사람들의 패턴을 외웠다. 그 모든 것이 오늘 그 한 장의 종이 앞으로 모여드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정희의 시신이 운구될 때 은주는 창문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창문을 살짝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은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편지를 읽었다. 아침에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마치 기도문처럼, 다짐처럼.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며 계획을 세웠다. 모두가 눈물을 흘릴 그날, 단 한 사람만이 진실을 보게 될 그날을 위해.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다. 은주는 장례식장의 유리문을 밀며 들어섰다. 국화향이 짙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무겁고 공기는 축축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손끝엔 여전히 그 봉투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건 정이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장례식장은 아직도 향 냄새로 가득했다. 하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공중에서 흩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점점 불안으로 기울고 있었다. 은주는 여전히 제단 앞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하얀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엔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선명했다.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다. 그 문장이 지금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박현수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종이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인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셨습니다. 상속권은 첫째 아들과 그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으로 나누되 그 배우자가 진실을 지켰을 경우에 한한다. 순간 장례식장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정적과 수군거림이 교차했다. 은주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신발이 흔들리고 바닥에 떨어진 국화잎이 발에 밟혔다. 그 소리가 그녀의 귀에 더 크게 들렸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남, 은주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엔 공포가 섞여 있었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고인께서는 사망 이틀 전 공증인 입회하에 추가 서류를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다음 장을 펼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다. 첫째 아들은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다. 나는 그가 사람을 거짓으로 대하는 순간을 직접 보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장례식장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장남의 아내, 바로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를 향해 외쳤다. 내가 뭔데 이런 짓을 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짓이라니요? 당신이 외도하던 그날 어머니 병실에서 제가 뭘 보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의 숨소리까지 멈췄다. 박현수의 손끝이 종이를 넘겼다. 고인은 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남긴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그 금속 표면이 빛을 받아 번뜩였다. 여기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진실이요. 사람들이 왁거렸다. 저건 뭐야? 증거라니? 설마 그 외도 소문이. 은주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하셨어요. 말하지 말고 기록하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박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 구석에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다. 2025년 5월 8일 병실 녹음. 파일명이 떴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병실의 낡은 기계음과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 여사님, 그럼 진짜로 며느리 분께 남기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잃은 양심을 가진 애예요. 내 돈은 죄를 씻는 데 써야지 죄를 숨기는 데 쓸 수는 없어요. 짧은 녹음이 끝나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는 조용히 USB를 손에 쥐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향만 피어오르고 시간은 느리게 멈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왔다. 문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어머니,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무너진 정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기록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에 카메라가 몇 대 서 있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와 짧게 물었다. 유언장 진위 논란, 입장 있습니까? 정민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만 저었다. 할 말 없습니다. 기자는 종이를 들어보였다. 계좌거래 내역, 공증 사본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이체 금액만 3번. 정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빨라졌다.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에게만 시간은 끊겨 있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이사, 친척, 거래처, 그리고 변호사. 어느 번호도 지금의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만 뚜렷해졌다. 회사엔 더 먼저 소식이 도착해 있었다. 감사팀에서 온 메일, 제목 비상점검. 영업부 바깥 회의실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고 재무팀장은 마스크 속에서 말끝을 삼켰다. 대표님 계좌와 연결된 거래, 외부 자금 흐름이. 당분간 대표 직무는 정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시선을 내렸다.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의자 2개가 비어 보였다. 그중 하나는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체면이었다. 같은 시각 은주는 부엌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대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어젯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접어 넣으며 오래된 습관처럼 마음을 정리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시댁 큰어머니가 서 있었다. 은주야,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집안 망신이야. 은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집안이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망신거리를 집안으로 들인 거죠. 큰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사람 봐가며 저도 사람을 봤어요. 끝까지. 은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말보다 길게 남는 대답이었다. 변호사 박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계좌 동결, 가압류 인용됐습니다. 위조배임 쪽은 수사협조 요청 들어갔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아꼈다.
박현수가 덧붙였다. 언론 대응은 최소로 하시죠. 기록이 우릴 대신 말하게 놔두면 됩니다. 네, 그대로 하죠. 집 안 응접실에는 상자 3개가 준비돼 있었다. 비밀번호 해제된 휴대폰, 결혼반지, 집 열쇠. 은주는 각각의 상자에 짧은 메모를 붙였다. 휴대폰 당신의 손에 남겨둡니다. 반지 기억은 물건이 아니니까. 열쇠 문은 닫히지만 진실은 남아요. 정민이 저녁 무렵 돌아왔을 때 응접실엔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지 않았다. 상자 3개만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서성이던 그가 마침내 열쇠 상자를 열고 손에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열쇠가 아니었다. 이웃들의 말은 날이 갈수록 조심스러워졌다. 처음엔 호기심 섞인 인사였지만 이제는 짧은 목례와 높아진 경계의 담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어떤 이는 속삭였다. 그래도 아내가 대단하네. 다른 이는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지. 맞는 걸 한 거지. 서진에게도 후폭풍은 닥쳤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 인트라넷 커뮤니티엔 밤새 익명 글들이 올라왔다. 사내 윤리는 어디 갔나요? 외부 감사 요청합니다. 서진은 메일을 몇 번 쓰다 지웠다. 사과인지 반박인지 자신도 모르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창을 닫고 불 꺼진 방에서 커튼만 바라보았다. 정민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말끝은 빠르게 흩어졌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버튼 소리 하나 없이 전화가 끊겼다. 천장 모서리에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났다. 그림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방안을 잠식했다. 시댁 어른들은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법정은 가지 말자. 체면이란 게 있다. 남의 눈이 무섭지 않니? 은주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 하나를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병실 녹음 전체 본날짜 시간 참석자 표기. 메시지에 딱 한 줄만 덧붙였다. 말하지 말고 기록하라. 며칠 뒤 1심 법원에서 임시 결정이 나왔다. 조건부 상속 조항 유효. 증거 능력 인정.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결정문은 차갑게 간결했고 은주의 표정도 그만큼만 움직였다. 그녀는 넓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긴 겨울이 막 지난 사람처럼. 정민은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합의로 가시죠. 여론이 안 좋습니다. 얼마를 원하죠? 정민의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는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잠깐의 침묵 뒤 변호사가 답했다. 정리랍니다. 본인은 그걸 하겠답니다. 정민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돈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던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정리는 협상의 단어가 아니었다. 정리는 끝의 단어였다. 토요일 은주는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가던 반찬 가게가 있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은주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가 앞으로 1년치 선결제할게요. 제 이름 말고 정의로 적어주세요. 노인은 눈을 껌뻑였다. 아이고 고마워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좋아하셨어요. 가게를 나오는 길, 은주는 휴대폰에서 일정 하나를 만들었다. 정의 장학금. 메모엔 이렇게 적었다. 매년 어머니 생일, 중학교 2명 교사 추천, 가정 형편 우선. 그녀의 손끝이 화면 위를 천천히 스쳤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카트 끄는 바퀴 소리,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처럼 들렸다. 사람을 남겨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공원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놀고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고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정민이 문을 두드렸다. 2번, 3번.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틈 아래로 봉투 하나를 밀었다. 안엔 짧은 문장 한 줄. 거짓을 덜어내면 아직 남는 게 있는지 먼저 보세요. 정민은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등이 일정한 속도로 깜빡거렸다.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지나온 장면들이 삐그덕거리며 끼어들었다. 식당 테이블 위잔, 비밀 약정서에 눌러 찍던 도장, 늦은 밤의 메시지 창. 모든 장면에서 그는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이제 가장 시끄러운 소음이 됐다. 일주일 뒤 집문서가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가 뒤에서 말로 찔렀다. 한때 잘 나갔다더니 결국은.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 막을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표 한 장이 모든 걸 지우진 못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밤이면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렸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해가 바뀌어도 그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꾸준한 소리는 양심이었다. 그 사이 은주는 바빴다. 변호사와 서류를 확인하고 공익신탁 담당자와 면담하고 가까운 복지관과 첫 지원 계획을 상의했다. 회의실의 탁자 위로는 숫자가 오갔고 그 숫자 사이사이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다. 누군가는 물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은주는 짧게 답했다. 필요하니까요. 끝내려면 제대로. 봄비가 다시 왔다. 창가에 빗방울이 맺히고 골목에 가로수 잎이 젖었다. 은주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젖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공기에 지난 몇 달의 긴장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전화가 울렸다. 박현수였다. 최종 공증 확인됐습니다. 유언장 원본, 수정본 모두 유효. 조건부 조항은 명확히 살아있고 상속권 이전 절차 들어갑니다. 은주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침내 아주 느리게 손에서 떨어뜨렸다. 책장 가장 안쪽에 어머니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일상복의 짧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 웃음이 크지 않고 고요했다. 은주는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향 한 개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얇게 피어올라 천장에 닿기 전 가늘게 흩어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머니, 정리 거의 다 했어요. 말끝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소음도 얇아졌다. 은주는 창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서랍을 정돈했다. 상자 하나를 꺼내 새 라벨을 붙였다. 끝난 것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썼다. 남은 것들 사람.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불을 껐다. 방은 금세 어두워졌지만 어둠 속에서도 방향은 분명했다. 거짓이 빠져나간 자리엔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